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젊을 땐 일하느라, 아이 키우느라 외로울 틈이 없었는데, 이제는 문득 고요해진 집안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래서일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자식들이랑 사이좋게 지내는 게 소원이야. 그런데요, 이 말 속에는 참 안타까운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자식들과 친하게 지내는 게 꼭 행복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마음이 더 상하고 관계가 더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전 한 70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매주 아들 집에 반찬을 싸들고 갔습니다. 김치며 장조림, 미역국까지 한가득이었죠. 늘 반갑게 맞이하던 아들이 어느 날 말없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배를 누르고 또 눌러도 안에서 인기척은 없었죠. 나중에야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애들 감기 걸려서 좀 힘들어요. 이번 주는 그냥 쉬어요. 그 한마디가 마음에 콕 박혔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혼자 집에서 식탁을 차리다 울컥했답니다. 내가 괜히 갔나? 괜히 귀찮게 한 건가? 그렇게 평생 정성으로 챙기던 마음이 한순간에 불청객의 방문으로 느껴졌다고 하시더군요.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다가가고 싶어 하는 건 사랑 때문이지만 자식이 부모에게 거리를 두는 것도 사랑일 수 있다는 걸요. 나이든 부모에게 친함은 애정의 표현이지만 자식에게 친함은 종종 부담이 됩니다. 자식 입장에선 바쁘고 피곤한 하루 끝에 부모의 전화가 오면 사랑보다 의무가 먼저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또 뭐 드시라. 뭐 사라 하시겠지. 그런 마음이 쌓이면 점점 연락이 줄어듭니다. 문제는 부모는 그 침묵을 정이 식었다라고 해석한다는 겁니다. 요즘은 연락도 없네. 며느리 때문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스스로 상처를 만듭니다. 사실 자식들은 미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 삶이 버거운 겁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 이유를 잘 모릅니다. 여전히 가까움이 사랑의 기준이라고 믿으니까요. 그래서 자꾸 연락하고 찾아가고 챙깁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라는 건 아이러니하게도 가까워질수록 상처를 주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기술은 거리두기입니다.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게.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 거리를 무너뜨립니다. 자식이 힘들다니까 내가 도와줘야지. 며느리가 반찬을 못하니까 내가 해줘야지. 손주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가야지. 이렇게 조금씩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며 자식의 삶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들어간 순간부터 관계 균형이 무너집니다. 자식은 고마움보다 의무를 느끼고 부모는 기쁨보다 섭섭함을 느끼죠. 결국 어느 순간 서로의 존재가 부담이 됩니다. 사람 사이의 친밀함에는 마법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너무 가까워지기 전에 그 미묘한 거리감. 서로의 삶을 존중하면서도 마음은 이어진 상태. 그게 진짜 좋은 관계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그걸 참기 어렵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니까요. 사랑한다는 이유로 자꾸 통제하려 들고
가르치려 들고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간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섭할수록 자식은 멀어집니다. 어느 날 한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랑은 그냥 조금 덜 가까웠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처음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나? 난 늘 잘해줬는데.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아들이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늘 전화를 걸어. 밥은 먹었니? 오늘 뭐 먹었어? 묻던 자신. 주말마다 반찬을 챙겨가던 자신. 그 모든 게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을지도 모른다고요. 사람 사이에는 적당한 온도가 필요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금세 식고 너무 차가우면 얼어붙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뜨거웠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따뜻한 온도로 살아야 합니다. 그 온도는 서로의 거리를 인정하는 데서 만들어집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부모의 사랑은 주는 순간부터 서서히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한다. 사랑이란 건 붙잡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그걸 놓지 못하고 결국 자신이 외로워집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그 아이는 나한테 이렇게 무심할까? 하지만 자식의 무심함은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인생의 무게가 그만큼 커졌기 때문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부모는요, 자식이 자신을 떠나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됐다. 내 자식이 자기 삶을 살고 있구나. 그리고 자신도 자기 삶으로 돌아갑니다. 친구를 만나고 취미를 만들고 혼자 밥을 먹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 그게 진짜 어른입니다. 자식과 친하게 지내려 애쓸 필요 없습니다. 자식이 어려울 때 마음속으로 기도해주고 필요할 때 손 한번 내밀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게 인생의 거리에서 가능한 최선의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불편하지 않은 사랑이에요. 지나치게 가까운 관계는 결국 서로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자식은 부모의 눈치를 보고 부모는 자식의 반응을 기다리며 하루를 보냅니다. 그렇게 사랑이 의무로 변하고 의무가 불편함으로 변하죠. 결국 남는 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라는 후회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조금 멀리 서보세요. 자식에게 연락이 오지 않아도 마음이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되세요. 그게 어른의 품격이고 노년의 자유입니다. 언젠가 자식도 그걸 느낄 겁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나를 참 믿어줬구나. 그리고 그 믿음이 자식의 마음을 다시 부모 곁으로 데려옵니다. 가까이서 얻지 못한 사랑이 멀리서 피어납니다. 거리를 둔다고 해서 마음이 멀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거리가 있을 때 마음은 더 선명해집니다. 사랑은 붙잡을 때보다 놓을 때 더 깊어집니다. 그러니 이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난 자식들과 친하게 지내려 하지 않는다. 대신 서로의 인생을 존중하는 친구로 지내고 싶다. 그렇게 살아가는 부모의 뒷모습은 그 자체로 자식에게 평생의 교훈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60대 중반을 넘긴 주부입니다.
저는 제 자식을 잘못 키운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 매일 들곤 합니다. 제 자식이 저를 이렇게 가슴 아프게 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통해 속에 담아둔 한을 조금이라도 털어내고자 합니다. 저와 남편은 결혼 후 몇 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정말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고생한 끝에 아들을 얻었을 때는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어요. 저희 부부는 아들을 정말 금이야 오기야 키웠습니다. 땅에 발을 대면 혹시라도 다칠까봐 늘 조심스럽게 돌보고 무엇 하나 부족하지 않도록 애지중지했죠. 그렇게 아들은 저희의 노력과 사랑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아들은 자라면서 나름 성실하게 공부하고 좋은 직장도 잡고 저희를 자랑스럽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다가 2년 전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손주를 보게 될 날이 오겠구나. 이제 노후에 외롭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부터 저희 가족의 평화는 산산이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며느리를 처음 집에 데리고 왔을 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며느리는 참 고운 아이였어요. 얼굴도 뽀얗고 눈매도 또렷하니 처음엔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만 어딘지 모르게 굉장히 예민해 보인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남편도 처음부터 며느리의 성격이 너무 예민해 보인다며 제게 걱정을 털어놓았죠. 여보, 저 며느리 너무 예민한 것 같지 않아? 아들이랑 잘 맞으려나 모르겠어. 저는 남편을 달랬습니다. 요즘 애들 다 저래요. 우리 때랑 다르게 자라서 그런 거지. 괜찮을 거예요. 그래도 그 당시엔 아들이 며느리와 행복해 보였으니 저희는 그저 두 아이가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은 무사히 마쳤고 아들과 며느리는 신혼집에서 잘 지내는 듯 했습니다. 저희도 특별히 간섭하지 않고 그저 두 사람의 행복을 기원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결혼하고 몇 달 후 저희에게 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들이 임신 소식을 전해온 겁니다. 엄마, 수진이 임신했어요. 손주 보실 날이 곧 올 것 같아요. 그 소식을 듣고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남편과 저는 즉시 산후조리에 보탬이 되라고 돈을 모아 선물도 준비하고 아들 부부에게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손주가 태어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이제 직장에 복귀해야 할 때가 됐어요. 손주를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당황했습니다. 손주를 돌본다는 건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부탁이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부는 이제 은퇴하고 조용히 우리 둘만의 시간을 보내며 살아가고 싶었거든요. 남편도 그 말을 듣고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안 돼. 우리가 이제 나이도 있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아. 너희가 어떻게 할지 알아서 해야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냐?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희는 이제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든 상태였고 손주를 돌본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끊임없이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직장 생활을 포기할 순 없잖아요. 엄마가 잠깐만 봐주시면 돼요. 정말 잠깐만요.
저는 결국 아들의 간청에 이길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계속 반대했지만 저는 손주를 돌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편은 그날 밤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이러다 우리 둘 다 병난다고. 당신도 건강 생각해야지. 나도 알아요. 그런데 손주를 생각하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저희는 손주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래도 잘해보자며 마음을 다잡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지쳐갔습니다. 손주는 매일 밤 울어대고 잠도 제대로 못 자는 날이 많았습니다. 남편은 점점 짜증을 내며 집에서 멀리 떨어진 방으로 피신하곤 했습니다. 며느리는 주말마다 집에 와서 이런저런 지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아이 옷이 너무 얇아요. 이렇게 입히면 감기 걸리겠어요. 어머니, 분유병은 매번 제대로 소독하고 계시죠? 위생에 신경 많이 쓰셔야 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이 상했습니다. 제가 손주를 돌보려고 애쓰는 걸 알아주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지적만 하니 참 기분이 나빴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와 아들의 부부 사이가 틀어지지 않도록 저는 계속 참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며느리 부모님이 저희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사돈댁은 미국에서 살고 있어 며느리를 도와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여건상 한국에 자주 올 수 없고 체류 기간도 제한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사돈댁 어머님은 미안한 마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도 딸을 돕고 싶지만 멀리 떨어져 있어 현실적으로 도울 방법이 없네요. 저희가 돈을 지원해 드릴 테니 어머님께서 손주를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사돈댁이 돈을 지원하겠다고 하니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는 체력적으로 지쳐 있었고 며느리와의 갈등도 깊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사돈댁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는 이제 손주를 돌볼 체력이 없습니다. 손주는 너무 사랑스럽지만 저희는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돈댁 어머님은 아쉬워했지만 저희의 입장을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돈댁은 계속해서 도와줄 방법을 찾겠다며 간청했습니다. 정말 저희도 힘든 상황이라서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실 수 없을까요? 남편은 사돈댁의 간청에도 단호히 말했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손주를 돌볼 수 없습니다. 우리도 나이가 많고 이제 힘이 부치니 이해해 주세요. 사돈댁은 그 말에 결국 포기한 듯 했지만 그 후로도 며느리와의 갈등은 더 심해졌습니다. 아들 부부는 저희에게 계속해서 손주를 돌봐달라고 부탁했지만 저희는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집에 와서는 대뜸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생각해봤는데 우리 집에 CCTV를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회사에서도 손주 상태를 확인하고 싶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CCTV를 우리 집에 설치한다는 생각은 꿈에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도 그 말을 듣고는 참다 못해 폭발했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못 믿어서 그런 거냐? 이 집은 너희 집이 아니야. CCTV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집어치워라. 남편의 말을 들은 며느리는 놀란 기색도 없이 차분하게 대꾸했습니다. 아버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는 그저 아이 상태를 확인하고 싶을 뿐이에요. 하지만 남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렇게 못 믿겠으면 너희 자식 니들이 키워라. 그날 이후 며느리와 저희 부부 사이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져 버렸습니다. 주말마다 며느리가 집에 오면 불편한 기운이 맴돌았고 며느리는 저희를 대할 때마다 차갑게 굴었습니다. 아들도 처음엔 중재하려고 노력했지만 점차 며느리의 편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주가 거실에서 놀다가 넘어져 이마를 찢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손주를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다행히 큰일이 아니라고 했지만 그날의 충격은 저희에게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니 아들 부부는 그날 저녁 집에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들어오자마자 저를 향해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대체 애를 어떻게 보신 거예요? 이마가 이렇게 찢어질 정도로 다쳤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그저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나서더니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애가 자라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는 거지. 왜 이렇게 우리를 몰아세우는 거야? 그러자 며느리는 싸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셔야죠. 아이를 돌보는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책임을 다해주셔야 하지 않겠어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며느리에게 소리쳤습니다. 네가 그렇게 잘났으면 네 자식 네가 키워. 우리가 더는 너희를 도와줄 수 없어. 그 사건 이후 저희는 더 이상 손주를 돌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한사코 이제 그만하자라고 말했고 저도 더는 참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지쳐있던 저희 부부는 아들 부부에게 다시는 손주를 맡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처음에는 다소 당황한 듯 보였지만 그들의 태도는 여전히 냉랭했습니다. 며느리는 한동안 연락을 끊더니 주말이 되어서야 저희 집에 찾아와 대화하려고 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너무 경솔했어요. 앞으로는 더 신경 쓰지 않고 믿고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남편은 냉정하게 대꾸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힘들다. 너희 자식은 너희가 키우는 게 맞아. 부모도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거야. 며느리는 여전히 미안한 표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럼 앞으로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죠? 친정에서도 도와주실 상황이 아니고 직장도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저희한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 말에 남편이 폭발했습니다. 너희가 무슨 상황에 처해 있든 간에 그건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너희까지 책임질 수는 없어. 며느리는 입을 꾹 다문 채 눈물을 글썽였고 아들 역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저는 속이 상했지만 더 이상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 아들과 며느리와는 점차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주말마다 손주를 데리고 오던 며느리는 더 이상 오지 않았고 아들도 가끔씩 전화만 할 뿐 얼굴을 보기 어려웠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제 다시 우리만의 일상을 찾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저희 부부는 조금씩 평온을 되찾아 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다시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며느리가 저녁 늦게 저희 집에 불쑥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죄송해요. 애가 또 다쳤어요. 이번엔 많이 다쳤어요. 저희가 미리 말씀드리지 못하고 바로 왔어요. 저는 순간 너무 놀라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손주가 또 다쳤다니 이번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며느리는 다급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애가 갑자기 집에서 뛰다가 바닥에 넘어졌어요. 너무 빨리 달리길래 말리려고 했는데 그만 이마를 부딪히고 찢어진 거예요. 병원에 가서 꿰맸는데 너무 놀랐어요. 저는 손주가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기는 했지만 속으로는 약간 안도했습니다. 며느리가 저희가 잘못 키운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갑자기 울면서 말하더군요. 저희 이제 너무 힘들어요. 직장도 그만둬야 하나 고민이에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어머니, 아버님이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미 결심한 마음을 뒤집을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더 나서서 단호히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정말 도울 수 없어. 이미 몇 번을 말했잖아. 너희끼리 알아서 해야 해.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는 울며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우리도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남편은 그 말을 듣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힘들든 간에 그건 이제 우리 일이 아니야. 우리가 너희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란 걸 왜 이해 못하는 거야? 아들도 결국 그 뒤로는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남편과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아들, 며느리와는 완전히 연을 끊고 저희끼리 조용히 살기로 한 겁니다. 그동안 아들 부부가 살고 있던 집의 전세금을 빼기로 결정하고 남쪽의 한적한 바닷가로 이사 가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아들에게 전세금을 빼라고 통보했고 아들은 그 소식을 듣고는 난리가 났습니다. 엄마, 아빠, 도대체 왜 이러세요? 우리 어떻게 하라고요? 전세금 빼면 우리 어디서 살라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고 남편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이제 우리도 더 이상 너희한테 신경 쓸 여유가 없어. 알아서들 살아라. 며느리도 그 후 저에게 전화해서 사정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앞으로는 더 잘할게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더 이상은 저희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결국 며느리는 제게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혼할게요. 이혼하고 말 거예요. 그럼 어머님도 저희 손주 못 볼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의 협박에 휘둘릴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희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남쪽 바닷가로 이사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들, 며느리와는 연락을 끊고 조용히 살기로 했습니다. 손주가 보고 싶지 않은 건 아니지만 이제 저희도 우리 인생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그동안의 갈등과 상처는 가슴속에 남아있겠지만 더 이상 아들 부부에게 휘둘리지 않고 저희 부부만의 평화를 찾아 나가기로 했습니다. 자식 때문에 받았던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아물지 않겠지만 이제는 남편과 함께 조용한 삶을 꿈꾸며
앞으로 나아갈 생각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내 자식을 잘 키우고 싶어 희생과 헌신을 해가며 키웁니다. 우리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먹고 사는 것은 조금 힘들었어도 스스로 잘 자랐던 것 같은데 부모 노릇이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제 자식 생각도 하게 되었는데요. 부모는 내 자식 일이라면 그 상대가 어떤 존재이건 온몸을 던져 방어하고 자신은 부족하고 힘들게 살더라도 자식만은 더 나은 길을 걷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 과정에서 종종 나를 상실한 채 오로지 자녀에게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식을 위하는 부모의 마음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이 부모를 버리고 싶어하는 자식의 마음일 것입니다. 남보다 못한 존재, 애증이 가득 담긴 이 한마디 공감하시나요? 이건 바로 부모와 자식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살면서 내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형제 때문에 남보다 못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의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 때문에 괴로운 것이 당연한 걸까요? 자식 문제로 질문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안 괴로울 수가 없어요 이라는 것 같습니다. 난 이러이러한 이유로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괴로운 게 굉장한 자랑이나 되는 것처럼 이유를 척척댑니다.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자식 때문에 끝없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자기 인생을 살 뿐이에요. 그런데 부모는 자식의 인생을 마치 내 인생인 양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사랑을 쏟다 보니 자식이 내 마음 같지 않은 걸 보고는 괴로운 거예요. 자식은 커가면서 엄마 품을 떠나는 게 당연합니다. 가까이 사는 가족을 자주 만나는 것은 좋지만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가끔은 자주 만나면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소소한 일들에서 비롯된 갈등을 예방하고 서로 간의 관계를 보다 강화시키려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서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유지하며 만날 때 더욱 특별하게 대하게 될 것입니다. 자식을 남으로 생각하세요. 자식을 남처럼 대해야 더 오래 건강하게 갈 수 있습니다. 자식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집착하고 간섭하면 오히려 사이가 나빠지게 됩니다. 자식을 남으로 생각하면 우리 가정의 문제가 순식간에 아무 일도 아니게 됩니다. 그냥 남이니까 서로 서운하게 할 수도 있고 서로 상처 줄 수도 있고 그러면 또 내가 아프다고 힘들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우리 가정이 문제 가정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늘 펼쳐지는 일들 중 일부로 생각할 수 있는 점이 좋습니다. 또한 거리를 두면서도 서로에 대한 사랑과 이해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각자의 삶을 존중하고 이해함으로써 더 튼튼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자유를 주고 받으면서도 더욱 강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거리를 두면서도 가족과 친구 간의 관계를 풍요롭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개인의 성장과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면서 소중한 인연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거리를 두어야만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아름다움들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자식을 타인이라고 나와 완벽하게 분리되어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과 같다고 생각하거나 내 감정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한다면 서로 피곤한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이는 자식이 나와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자식뿐만 아니라 다른 관계에서도 동일시가 일어날 수 있지만 가장 가까이 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 자식 간에 가장 두드러지게 갈등이 드러납니다. 이 세상 누구도 나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없고 가족도 물론 나와 가장 가깝다고 여겨지는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의 룰이 있고 선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너무 가까워지고 밀접된 관계는 부담과 구석으로 느껴질 수 있고 서로를 안고 있는 고슴도치처럼 가시가 서로의 살에 박힐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욕망의 존재이고 욕구를 해소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인간은 서로를 착취하거나 이용하려 할 수도 있으며 내가 나를 철저하게 지키지 않으면 이용되기 쉬운 세상입니다. 그것은 가족 간에도 예외가 없으며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도 나라는 테두리를 잘 지켜야 내가 건강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잘못된 부모를 사랑하려 노력한 결과는 공황장애라는 유명한 김창옥 강사의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알게 모르게 실수와 잘못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이고 그것을 다른 사람이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잘못된 감정을 뱉어내고 말을 해야 그 사람이 고칠 수 있고 나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게 가족이든 어떤 관계든 나 자신을 건강하게 지켜낼 수 있는 건강한 정신을 기르는 것이 현대 사회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혼자였다. 갈 때도 동반자가 있을 리가 없다. 사람으로 사는 것은 필경 외로운 일일 것이다. 고독을 즐기다가 새로운 인생을 만난 사람도 있고 오랜 동행의 종지부를 찍은 사람도 있다. 내 삶의 가치는 결코 타인에 의해 타인이 만들어 놓은 상황에 의해 매겨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함께 있을 때 맡겨진 대역을 충실하게 연기한다. 늘 정해진 각본대로 따라하는 훈련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당연히 스스로를 솔직하게 대면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투자하는 데 철저히 인색했다. 혼자인 사람은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배역에 익숙해져 있는 터라 이런 자유를 마주하게 되면 오히려 충격에 빠진다.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혼자라는 사실을 참을 수 없어 한다. 혼자는 곧 외로우며 공허하고 단정짓고 착각 속에 빠진다. 하지만 사람은 모두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야 한다. 이젠 자식도 배우자도 일상의 삶에서 잠시 내려놓고 그들만큼이나 사랑한 열정을 오래 잊고 지냈던 나 자신과의 사랑을 위해 사용해 보기로 하자.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내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누가 날 나만큼 사랑해줄까? 최근에 혼자만의 시간을 누려본 기억이 있는가? 혼자서 여행을 가본 적이 있는가? 스스로 고독한 여행자가 되어보자. 한밤중 덜컹거리며 달리는 기차에 앉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을 바라보자. 고독은 생각을 풍성하게 키우고 그 차원을 높여준다. 많은 생각이 부담스러운가? 생각이 많은 것은 좋은 일이다. 그것을 조용히 음미할 때 우리의 영혼은 성장한다. 열심히 가정을 지키면서 살아온 나 자신을 마음껏 칭찬하자.
열심히 일하면서 지나온 내 삶을 한껏 사랑하자. 정성껏 마음 주고 걸음 좋은 내 이웃들을 중심으로 사랑하며 칭찬하자. 이젠 이만하면 쉴 자격 충분하니 더 이상 달려가지 못하더라도 달래고 추스릴 시간을 주자. 수고했다. 애썼다. 육신이 너덜너덜해질 만큼 약해진 나 자신에게 위로와 칭찬과 용기를 보내주자. 욕심부리고 때를 쓰고 푼 나 자신조차 따스하게 보듬으며 이해해주자. 잠시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자. 노화를 느낀 언젠가부터 자세히 보기 싫어진 내 얼굴이지만 오늘은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정면으로 뚫어져라 바라보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사진의 내 얼굴을 생각하며 구석구석 찬찬히 현재의 내 모습을 바라보자. 저렇게 늙어가는구나. 나는 우울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 것이다. 그 얼굴에는 굴곡의 세월과 기쁨, 서러움의 시간이 묻어 있고 사랑과 이별과 망각의 시간들이 묻어 있다. 내 얼굴이지만 수많은 세월 동안 진지한 대화 한 번 없이 남의 물건처럼 방치해둔 내 모습이다. 언제 이렇게 수많은 주름살이 얼굴을 도배했을까? 언제 이렇게 떨어진 꽃잎의 색깔처럼 피부는 갈색 침전이 되었을까? 한때는 거울 속의 저 얼굴에도 신혼의 싱그러움이 있었다. 애들 초등학교 입학식 때 희망에 찬 젊은 부모의 기계가 있었을 것이다. 경제적 궁핍함에 힘든 세월 속에서도 꿋꿋이 웃음을 잃지 않던 얼굴이었고 애들의 교육 문제로 일희일비하던 극성스런 부모의 얼굴이었다. 갑자기 먼 길 떠나는 부모님과의 영원한 이별을 회한의 눈물로 보내드린 얼굴이었고 지금은 당시 부모님의 얼굴로 쓸쓸히 거울 속에 있다. 낯설게 변해버린 굳은 무표정의 얼굴에게 이젠 진정으로 좋은 표정을 선물해주자. 지난 세월 근심과 걱정 속에서 찌들어간 내 얼굴에게 앞으로는 웃음과 희망을 전해주고 더 이상 주름살은 남겨주지 않도록 노력하자. 열심히 살아온 내 얼굴에게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고 말해주자. 수십 년을 동고동락해준 내 얼굴에게 지구상에 오직 하나뿐인 내 얼굴에게 남은 시간은 우리들만을 위해 바치겠노라고 약속하자.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며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삶의 변화를 준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들 또한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것이다. 첫 번째, 내가 제일 좋아했던 취미 생활을 시작하자. 두 번째, 내가 진짜 가보고 싶은 여행지로 훌쩍 떠나자. 세 번째, 신발은 지금까지 신었던 가격보다 좀 비싼 걸로 투자하자. 네 번째,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에게 당장 전화해보자. 다섯 번째, 아직 용서해주지 않았던 사람이 있다면 가슴을 열고 용서해주자. 그러면 내가 편해진다. 여섯 번째, 거리가 멀더라도 맛집으로 이름난 식당을 찾아 나 자신에게 음식 선물을 해주자. 일곱 번째,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외치자. 이 글을 읽은 모든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지금 당장부터 행복했으면 한다. 거울 속의 낯선 나를 이젠 진정 사랑하는 대상으로 친하게 지내며 먼 훗날 영원한 안식 여행을 떠날 때
너와 나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먼저 내 얼굴을 사랑해라고 말하고 바로 행동을 했으면 합니다. 나를 없인 여기지 말고 위대하고 또 위대한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 당신임을 잊지 말고 살았으면 합니다. 나는 지구상 하나뿐인 내 얼굴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한평생 희노애락을 같이 경험하며 살아온 얼굴이니까요. 이제는 늦기 전에 인생을 즐겨라. 아주 오래 살 것처럼 행동하면 어리석다. 걷지도 못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인생을 후회하지 말고 몸이 허락하는 한 가보고 싶은 곳 여행하라. 혹시 병 들더라도 겁먹거나 걱정하지 마라.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 아닌가. 몸은 의사에게 맡기고 목숨은 하늘에 맡기고 마음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자식들이나 손자에 관한 일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만 하고 입은 꼭 다무셔라. 자신이 자신을 최고로 여기고 자신을 대접하며 살다가 생로병사에 순응하며 살자. 머물듯 가는 것이 세월인 것을. 인생은 혼자서 가는 길. 나이가 들면 들수록 꽃 같은 인품의 향기를 지니고 넉넉한 마음으로 살게 하소 늙어가더라도 지난 세월에. 너무 애착하지 말고 언제나 청춘의 봄날로 의욕이 솟아 활기가 넘치는 인생을 젊게 살아가게 하소서. 우러난 욕심 모두 몰아내고 언제나 스스로 평온한 마음 지니며 지난 세월을 모두 즐겁게 안아 자기 인생을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지나간 과거는 모두 아름답게 여기고 앞으로 오는 미래의 시간표마다 아름다운 행복의 꿈을 그려놓고 매일 동그라미 치며 사는 삶으로 인생의 즐거움이 넘치게 하소서.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 한 줄씩 그어지는 주름살 나이가 들어 인생의 경륜으로 남을 때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며 마음의 부자로 여기며 살게 하소서. 자신이 살아오면서 남긴 징표를 고이 접어 감사한 마음을 안고 나머지 삶도 더 아름다운 마음 지니며 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인생이란 결국 혼자서 가는 길, 살아온 날들이 너무 많아. 더 오랜 경륜이 쌓인 그 무게 노여워도 노여움 없이 무조건 마음으로 모두 나누어 주어 아무것도 마음에 지닌 것 없이 자연스런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 백조가 너무나도 평온하게 논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푸르고 잔잔한 마음의 호수 하나 가슴에 만들어 놓고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에서 우러난 근심 없는 시간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그게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게 하소서.